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 이후 충청권은 다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뜨거운데요. 전국을 돌며 관련 토론회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이 잠시 뒤 뉴스에 직접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당의 입장과 계획 밝힙니다. 신천지 대전교회에 독국물을 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과 코로나19 속 처음 맞는 추석에 대전 시민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릴레이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는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하는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오늘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도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 우원식 추진 단장 직접 출연해 논의 진행 상황 들어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변함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수험생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대전교회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넣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협박을 했다 구속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에 구조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었다고 군 당국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상에서 발견한 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구조하는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북한이 해상에서 발견한 실종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하려 한 정황을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우리 측의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구조 정황은 지난 24일 군 당국의 발표 내용에서는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바로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까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서해 북방 한계선 NLL과 가까운 4개 구역은 해군이, 그 아래쪽은 해경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NLL이 실질적인 해상 분계선이며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도 현재까지 군 통신선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유가족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다시 한번 북에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는 이례적이라며 북한도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남북 모두에 절실하다며 공동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긴급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립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론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추적 역할을 할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협의회가 오늘 출범한 데 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도 세종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열고 균형 발전 방안 보고서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완의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지지부진한 균형 발전과 오락가락하는 수도권 규제 체계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와 시대가 요구하는 충청 지역의 엄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 열린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충청권 토론회. 추진단장인 우현식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4조 원에 달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필수 불가결인 국가대책인 만큼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의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국회 특위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종과 대전, 충청을 아우르는 전략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세종시만의 행정수도냐 아니면 충청권의 행정수도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전국 순회 토론회를 마치고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방문한 민주당은 조만간 균형 발전 방안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충청권은 여전히 이 해당 이슈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전국을 돌며 이 관련 토론회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긴급 대담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과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게요. 네.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서울 노원 을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 단장을 맡은 게 좀 특이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지방은 100군데가 넘는 곳이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저희 민주당에서 꼭 해보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여론의 가장 어려운 점이랄까 네. 난제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설득해 가려면 세종이나 충청 의원 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의 국회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예. 또 두 번째는 전 진짜 서울 본토백입니다. 서울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서울이 행복하지 않아요. 서울의 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예. 0.76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예.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살기는 합니다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서울을 다이어트 시키고 대신 국제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서 근육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서울을 정말 글로벌한 경제 수도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그 세종시에 가셔갖고 네. 세종이사당 후보지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부지가 참 좋더군요. 예. 뒤에 산들도 있고 앞에는 금강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부지 예정지가 있던데 특히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 쪽으로 좀 더 가 있다가 산 쪽으로 가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고 사람들 많은 쪽, 이 강 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런 속에서 예정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국회를 이전하는 거는 예. 건물 이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20세기의 그 낡은 디자인과 또 정치권으로 보면 갈등 속에서 국회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디지털 국회, 글로벌한 국회, 그리고 수기 국회, 그리고 시민 참여 국회 이런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멋진 부지에 21세기의 뉴 로말 국회를 만드는데 참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토론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셨잖아요. 네. 전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회로 9번째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다녔는데 일단 영남이나 호남을 갔더니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는 예. 수도권의 확장 아니냐. 우리 삶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게 사실은 전체 여론이 조금 전에보다는 안 좋아진 게 영호남에서 그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를 본인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굉장히 그 지역이 소멸 위기가 또 가중됐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따라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서울 수도권에 뭐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토론하면서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16년 동안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또 균형 발전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은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하나는 영호남과 같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것을 메가시티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서울은 서울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국제 수도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전략을 서울 수도권은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네? 서울 수도권에서는 반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행정수도가 만약에 빠져나가면 빠진 자리에 뭐 할 거냐. 국회를 뭐 할 거냐 일테면 그럼 거기에는 4차 산업 센터를 만들어서 본청은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다 와라. 의원회관은 4차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내주고 국회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고 앞마당은 이 생산물 전시하는. 그래서 서울을 국제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곳으로 잘 만들어내면 저는 서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 발전으로서는 메가시티 전략,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국제적 경제 수도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한 축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를 9군데 다닌 결과입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셨다면 사실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면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과의 조율이 지금 어렵습니다.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의 선택 문제입니다. 지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은 소멸되는 위기 아닙니까? 또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져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은 100년지 대계의 문제예요. 책임 있는 정당은 당연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의제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제였듯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100년제 대계인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9월 말 10월까지 저희가 시작하면서 2달 시한을 두고 전국 토론회 하면서 2달 시한을 두고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빨리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을 경우에 두 가지 방법론이 거론됩니다. 네. 입법해서 그러니까 다시 개헌을 입법이나 개헌이냐. 개헌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한다거나 예, 개헌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다거나 국민 투표하는 그건 방법인데 그 방법론은 여야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거는 특위를 만드는 과제고 만약에 안 되면 예. 여기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옮길 건지 이런 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혹시 목표하는 타임테이블도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여기까지 만들겠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 특위를 만들어서 연말까지는 특위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일정을 정하자. 그러니까 까지. 연말까지는 정하자. 그러니까 방법론을 개헌으로 할 것인지 국민 투표로 할 것인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예. 건지를 연말까지 정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까지는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 하는 요구를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14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독극물 청산가리가 담긴 협박 편지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우편물에 든 USB를 분석해 50대 남성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5년 전 남양유업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하다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신천지 대전교회에서 발견된 우편물에 청산가리 20g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며 14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내라는 편지와 결제 수단이 담긴 USB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애초 우편물의 목적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거했던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 측이 수신을 거부하면서 청산가리가 담긴 협박 편지는 발신인 칸에 적혀있는 신천지 대전교회로 반송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USB에 담긴 용의자의 흔적을 파악하고 24일 밤 10시쯤 50대 김모 씨를 서울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 수원 일대 우체통에 지난 14일쯤 우편물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천지 군산교회를 발신인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도 발송해 전북 군산우체국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두 개의 우편물이 수도권 모 우체국에서 같은 날 발송되었고 편지 봉투 형식과 편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인이 발송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며 남양유업에 15억 3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 구속된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모녀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적은데도 사실상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해와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던 52살 엄마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22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나 이웃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살펴보다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검안 결과 모녀가 숨진 지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몸에 상처 흔적이 없었으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20kg들이 쌀 15포대와 반찬도 보관돼 있어 영양실조로 인한 아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타살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 두 모녀가 돌연사하신 게 아닌가, 사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11년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 후 지난 2018년 4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었고 엄마도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2년 넘게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딸을 본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내만 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애는 충농증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엄마는 지난 2012년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돼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고 일용근로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안 하셔도 되고 내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직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사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사 결과 친구나 친척도 없었고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도 없이 생활한 두 모녀는 숨진 지 한 달 가까이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이미 한 차례 연기돼 12월 3일 치르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또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시험 안전 대책도 밝혔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12월 3일 예정인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방역을 위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시험장에선 한 시험실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수험생 책상 앞에는 침방울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시험장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위해 5곳 정도의 시험실을 별도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험실 4,300여 개, 별도 시험실 7,850여 개, 격리자 시험실 759개가 신설되고 시험 감독과 방역 등 관리요원 34,410명을 증원합니다. 올해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 평가 상황관리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대학별 평가기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도 설치합니다. 안전한 수능 대입 전형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정부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수능 수험생은 약 49만 명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수능 관리 체계에 들어가며 11월에 감염병 상황을 지켜보고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장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추석 명절 음식도 비대면 인터넷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일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명절 음식을 SNS나 전화로도 주문받아 판매하는 대전의 한 반찬 가게 블로그입니다. 판매 광고에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냉장고를 열자마자 중국산 고사리가 나옵니다. 하나만 봐도 벌써 이제 중국산 고사리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외국산 원료를 쓰시면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숙주나물을 포장한 상자에는 미얀마와 중국 등 외국산 표시가 선명합니다. 두부도 국산이 아닙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 높은 떡의 원산지도 국산으로 둔갑됐습니다. 인터넷에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고 광고한 업체, 막걸리를 섞어 발효시키는 게 특징인데 이 막걸리부터 외국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앙금이나 깨 등 다른 재료 역시 외국산입니다. 하지만 조리된 음식이나 완제품을 비대면으로 받는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산을 썼다고 표시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100% 국내산으로 표시된 농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세부적인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최근 3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비대면 판매 업체를 포함해 원산지를 속인 업체 373곳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두 자릿수인 가운데 이달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 40명, 해외 유입 10명입니다. 국내 발생 중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확진자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인근 사우나 시설로 번져 이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3명 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29명입니다. 경기 고양시 요양시설 박예원 관련 확진자도 2명 더 늘었고 경기 군포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3건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 최근 일주일 동안 18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가 17명입니다. 확진 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 5월이나 8월처럼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 수가 늘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 친지와 만난다면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심리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상담 전화인 1393 상담 인원을 늘리고 다음 달부터 자원봉사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천구는 지난 26일 네팔에서 입국한 20대 외국인이 해외 입국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선 지난 25일 이후 사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세종은 그제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곳곳에서 고향 방문과 또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년 추석 때보다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줄겠지만 오히려 관광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 우려돼 방역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전화로.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들입니다.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잘못되면 다 할머니 책임 같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오지 말라겠어요. 하지만 예년보다는 적더라도 여전히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달 초 홍성에서 확진자인 수도권 친척이 고향집에 온 뒤 친인척 등 9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감염 사례를 추석 연휴에 우려되는 전형적 전파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위험 시설보다도 일가 친척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때 감염의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들도 비상입니다. 제철 맞은 주꾸미 낚시로 충남 서해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낚시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순찰 중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진정세로 접어든 코로나19가 최대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힘든 시기를 맞이할지 아니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된 셈인데요. 시민들을 만나 올해 추석들을
추석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집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입니다. 평소처럼 마스크 잘 끼고 해서 다녀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아쉽지만 좀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안부 연락이라도 드릴 예정입니다. 시골에 아버님이 혼자 계시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셔서 아무리 코로나라도 자식 뺀돌이로서 잠깐 방문하고 다른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이동하지 말아라. 내가 이동하면은 다른 사람도 동시에 다 같이 이동을 하니까. 올해는 명절 이후에 한참 지나서 찾아뵙기로 하고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데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추석 전날 서천으로 갔다 올 건데요. 가서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그러고 당일날 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차례를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안 오신대 다.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니까 연휴가 이틀밖에 안 돼요. 당일하고 다음날 일요일 날이나 해서 한가할 때 한번 집에 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돈 집에 가서 사돈하고 같이 보내려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여기 엑스포 남문에 와서 그냥 즐겁게 손주하고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못 뵐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유 아쉽죠. 이번에 코로나 전부 다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여럿이 만나서 집안 어른들 모시고 산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1년에 2번 만나는 이제 가족들, 우리 형제들과의 이제 모임을 이제 못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성묘도 못 했어요. 원래는 가족과 함께 거의 캠핑을 가거나 연휴 기간에 그런 가족 행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모님 집에 청양에도 가고 또 저희 처갓집이 그 익산인데 또 익산에도 갔다 오고. 아쉽죠. 그 통행료도 전에는 무료였었는데 유료가 되고 전화로만 하고 멀리 분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죠. 다들 이제 분위기들이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먹고요. 친구분들도 다음 내년으로 만나기로 전부 다 약속했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싶지만 좀 참자. 보고 싶은 마음은 꿀뚝같지만 나라 시국이 이러니 찾아가 뵙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코로나도 다 지나고 또 좋은 계절이 오면 그때 돌아가서 만나도록 하고 또 인사도 드릴게요. 오늘은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모진 고초를 겪다 숨진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만 17세의 나이에도 일제에 굴하지 않았던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13살 때 다녔던 공주 영명학교. 이화학당으로 진학하기 전 2년 동안 다녔던 이곳 교정에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후배들은 1915년 당시 유관순 열사가 오고 갔던 길을 걸으며 뜨거웠던 나라 사랑을 느낍니다. 그날의 유관순이 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학교 생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이 길이 그분의 흔적과 자취가 묻어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조국 해방에 대한 열망이 크셨기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했던 천안 병천에서는 유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추모제가 열렸고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100년 전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지기 직전까지 겪은 고초를 VR 영상으로 체험합니다. 이런 유관순 열사를 본받고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됐지만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소규모 추모제와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충남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서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배우는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결의의 꽃 유관순. 시간이 흐를수록 열사에 대한 기억은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연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과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관광업체 등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이런 현금 지원 대책을 포함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1,200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차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 배달앱 구축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공정 배달앱, 온통 배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온통 배달 앱이 구축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홍보비나 가맹비 부담 없이 결제 금액의 2% 이하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으로 결제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합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제도가 이전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KBS 탐사 보도와 관련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또 학교, 교원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신설되는 기관의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과 계룡 등 충남 남부 내륙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안개가 자주 끼는데요. 내일 새벽에도 세종과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비추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13도, 세종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세종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 11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산과 아산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부여 12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보령과 서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수요일에는 충남 북부와 서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가을이 더욱 깊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선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예년 같았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또 친지들을 만날 생각에 마냥 들떠 있을 시간인데 올해는 명절을 대하는 마음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 찾아보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또 알차게 보낼 방법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쉽더라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연휴 최고의 방역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죠.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